조선의 하늘을 열었던 천재 과학자 장영실. 왜 그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요? 관상감의 하늘 위로 낮게 깔린 먹구름이 경복궁의 지붕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442년 3월 세종의 온천 행궁을 위해 제작된 임금의 가마인 아녀가 마당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장영실은 수천 장의 도면을 머릿속에 담은 채 그 가마의 곁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맞물리는 소리부터 바퀴가 지면을 굴러가는 진동 하나까지 그의 모든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몸을 지탱해야 할 36구비의 이음새는 장영실이 수십 번 확인하며 단단히 고정했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종이 가마에 올랐고 가교들이 어깨에 힘을 실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마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찰나의 정적을 깨는 불길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뿌드득 소리와 함께 가마의 왼쪽 기둥이 맥없이 꺾여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주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장영실은 얼어붙은 채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경루와 옥루를 제작하며 하늘의 시간을 땅으로 끌어내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두꺼운 벽을 뚫고 정삼품, 상호군이라는 관직에 올랐던 기적 같은 세월이 부서진 나무 조각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래연의 관노로 태어난 그가 처음 궁궐에 들어왔을 때의 차가운 바닥을 장영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정교한 재능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해시계를 만들 때 백성들이 시간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임금을 위태롭게 했다는 무거운 불경제뿐이었습니다. 의금부 관원들이 거칠게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장영실은 저항하지 않은 채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가마가 부서진 자리에 남은 날카로운 나무의 단면만이 그가 평생을 바쳤던 완벽함의 끝을 조롱하듯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영실의 손마디에는 평생 쇠 냄새와 나무 기름의 향취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1421년 세종의 명을 받아 명나라 유학길에 올랐을 때 그는 조선의 하늘을 열겠다는 막중한 소명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북경의 번화한 거리보다는 황실 천문대인 간이대의 거대한 기계장치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낯선 땅의 밤하늘 아래에서 장영실은 쏟아지는 별들의 궤적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서적 속에 담긴 정교한 도면과 천문, 기구의 복잡한 배치는 그가 노비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명나라 기술자들이 다루는 금속의 강도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세밀한 기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품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돌려주겠다는 세종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귀국 후 장영실은 보답이라도 하듯 간이대 위에 올라 밤마다 조선의 하늘을 기록했습니다. 쇠를 깎고 나무를 다듬어 자경루의 심장을 만들 때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천한 관노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1434년 여름 보루각에 설치된 자경루가 마침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지렛대가 움직이고 쇠구슬이 굴러가 인형이 종을 치는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이 비로소 중국의 시간이 아닌 독자적인 시간의 주권을 갖게 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취가 높이 솟아오를수록 조정 대신들의 시샘 어린 시선 또한 더욱 날카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신들은 노비 출신이 당상관에 오른 것을 두고 수시로 비난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장영실은 묵묵히 도면을 그렸지만 그의 등 뒤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분의 그림자가 늘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보루각의 거대한 목조 구조물 안에서 장영실은 숨을 죽인 채 낙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경루의 핵심은 일정한 시간마다 쇠구슬을 쏘아 올리는 경목의 정교함에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파동치는 물의 표면을 살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압이 변하면 시간의 통이 뒤바퀴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나뭇가지로 자경루의 내부 설계를 그리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검은 기름때와 흙먼지가 깊게 박혔고 손등은 날카로운 쇠붙이에 긁힌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그를 향해 노비의 천박한 재주라 비웃었으나 장영실에게 기계의 언어는 신분을 넘어선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쇠구슬이 통로를 타고 굴러가 인형의 팔을 건드리는 찰나의 순간을 위해 그는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쳤습니다. 마침내 구슬이 쟁반 위로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장영실은 그제야 굽혔던 허리를 펴고 젖은 옷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조선의 시간이 비로소 정교한 기계의 심장을 얻어 고동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경루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였다면 옥루는 세종과 장영실이 함께 꿈꾸었던 우주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1438년 장영실은 흠경각 내부에 옥루를 세웠습니다. 금으로 만든 태양이 원을 그리며 돌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천의 풍경이 기계장치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장영실은 옥루를 제작하며 단순히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짓는 백성들이 절기를 정확히 알아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세종의 애민, 정신을 그 정교한 톱니바퀴 속에 이식하였습니다. 그는 산 모양의 모형 위에 작은 인형들을 배치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종과 북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옥루 속에서 돌아가는 작은 우주는 장영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완벽의 세계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호흡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세종은 완성된 옥루를 보고 장영실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 노고를 깊이 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그림자가 궁궐의 높은 담장을 결코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였으나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제멋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1442년의 봄은 장영실에게 가혹한 계절로 기억되었습니다. 세종의 온천 행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던 가마 안연은 도리어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공적을 단숨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대연회와 온천욕을 위해 임금이 가마에 몸을 싣고 길을 나서던 그날 수많은 신료와 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가가 궁궐문을 나서기도 전 가마 하부를 지탱하던 튼튼한 가로질러진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져 나갔습니다. 가마는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며 바닥에 처박혔고 임금의 안위는 순식간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 위에 멈춰 선 채 참혹하게 부서진 나무 더미 앞에서 장영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가뭄에 대한 원망과 노비 출신의 기형적인 신분 상승을 시기하던 조정의 여론이 그 가마의 작은 틈새를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사원부의 관리들은 장영실의 목을 강하게 죄어왔습니다. 임금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대역죄와 다름없었습니다. 세종 또한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신하이자 조선의 하늘을 함께 열었던 소중한 동반자를 지키고 싶었으나 국법의 엄중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영실은 의금부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지난 세월의 궤적을 묵묵히 되짚었습니다. 물시계의 물줄기가 끊기듯 자신의 운명 또한 여기서 멈추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하옥 이후 조정은 더 큰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원부의 신료들은 임금을 모시는 가마를 허술하게 만든 것은 불충을 넘어 대역죄라며 연일 상소를 올렸고 장영실에게 국법에 따른 엄벌,
즉 사형까지도 처해야 한다며 세종을 압박했습니다. 세종은 번민했습니다. 장영실이 고의로 가마를 부쉈을 리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가 조선에 바친 천재적인 공적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왕실의 위엄과 국법의 엄중함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심하던 세종은 결국 대신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형률대로 집행하되 형벌을 감해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끝까지 아꼈던 세종은 결국 처벌을 2등급 감하여 곤장 80대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정삼품 상호군의 위엄을 상징하던 관복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그의 몸에는 매서운 회초리 자국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쇠와 나무를 다스리며 얻었던 그 어떠한 영광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낙인이었습니다. 곤장 80대를 맞고 궁 밖으로 쓸쓸히 쫓겨난 장영실의 발자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실록의 정교한 기록들은 그가 파직되었다는 사실만을 짧게 남긴 채 무겁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고단한 생을 마감했는지 아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시간을 지휘하며 하늘의 문을 열었던 천재는 그렇게 새벽 안개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경루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며 웅장한 종소리를 냈고 옥루는 하늘의 운행을 변함없이 기록했지만 그것을 만든 주인공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후 조선의 과학기술은 서서히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그가 남긴 정교한 장치들은 세월의 먼지 속에 방치되어 녹슬어갔습니다. 하지만 비 내리는 깊은 밤이면 누군가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별의 길을 관측하고 물의 힘으로 시간의 질서를 세웠던 한 사내의 이름을 말입니다. 장영실은 비록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지워졌으나 그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와 물시계의 소리는 조선의 산천 구석구석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기계를 꿈꾸었으나 결국 인간이라는 거대하고 불완전한 벽에 부딪혀 부서지고 만 조선이 품었던 가장 찬란하고도 슬픈 마지막 톱니바퀴였습니다. 역사가 지워버린 천재의 마지막 기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청 감사드립니다.